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다친 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긴 터널을 지나왔고 그 터널 속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를 겪으며 눈물 흘린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나니 제게도 따뜻한 햇살이 비치더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투병 중이던 제가 겪은 어쩌면 조금은 황당하고 또 조금은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괘씸한 동서들을 참교육하고 보란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 느낄 때 이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써 내려가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동서들을 참교육했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선 제 남편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몇 년 전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별이라는 아픔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을 잃은 슬픔도 상당하지만 남편 없이 딸을 혼자서 어떻게 키우나 잘 키울 수 있을까 막막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 아빠 없이 엄마와 살아가야 하는 딸이 너무도 가여워서 마음이 아프더군요. 제 남편은 평소에도 너무도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큰 병을 얻었고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병행했지만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저는 아픈 남편을 대신해서 혼자 일을 내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했고 그 와중에 틈틈이 딸을 돌보고 남편까지 보살폈습니다. 직장과 병원 그리고 집을 오가며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제 한 몸 부서져라 희생했습니다. 진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홀로 얼마나 고군분투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잘 챙겨주셨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불편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저를 돕겠다고 딸을 봐주곤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께 한없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되려 본인이 더 고맙다면서 늘 저를 가엾게 바라봐 주셨어요. 한 번은 제 손을 잡으시더니 혼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죠. 그 하얗고 곱던 손이 어떻게 이리 망가졌니? 너 시집 왔을 때 손이 참 예뻤는데. 그랬어요? 저도 나이 드나 봐요. 네 나이면 아직 한창이지. 젊디 젊은 나이에 남편 병수발 들랴 애 키우랴 일하랴. 힘들게 고생하니까 손이 이렇게 된 게야.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해서 어쩌니. 네 얼굴 볼 면목이 없다. 나라도 건강하면 뭐든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도 애 봐주면서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딘데요? 저는 되려 어머님이 무리하실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내가 무리할 게 뭐 있니?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괜찮으니까 애는 걱정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항상 조심히 다녀라. 알겠지? 어머니는 본인의 몸도 성치 않으면서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셨고 가엾게 여기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시댁에 가면 마치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갔을 때의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저것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던 중 한 번은 어머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딸을 봐주지 못하셨어요. 아픈 몸을 참고 봐주시겠다고 했지만 그건 제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을 조정하거나 다른 곳에 맡기겠다고 했더니 어머님께서 동서내에 맡기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이 저 대신 동서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들 셋을 낳으셨고 제 남편은 그 중에서 첫째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제 밑으로 동서가 둘이나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동서가 둘이나 있는데 왜 심어 혼자서 애를 돌볼까 싶을 거예요. 사실 저는 동서들과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동서 둘이 똘똘 뭉쳐서 저를 왕따시키는 건 아니에요. 동서 둘도 서로를 무시하기 때문이죠. 그냥 며느리들끼리 찬바람 쌩 부는 것처럼 차갑고 정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두 동서는 제 잘난 맛에 취해서 내세우는 걸 좋아했고 힘든 일은 서로 미루면서 어떻게든 안 하려고 꼼수 부렸습니다. 그냥 딱 얌체라고나 해야 할까요? 그래서 동서들 대신해서 제가 일할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저는 맏며느리니까요. 아무튼 동서들과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아이 맡길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과연 동서들이 내 아이를 봐줄까 싶기도 했고 어찌어찌해서 봐준다고 한들 좋게 대해주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동서들한테 그런 부탁 한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고 우리 집안 사람이니 힘들 때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냐 이런 주의셨죠.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제가 당장 아이를 봐줄 상황이 못 돼서 하는 수 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동서들에게 전화해서 부탁해보겠다고 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한 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분 뒤 동서들한테 득달같이 전화가 오더군요. 형님이 어머니 꼬드기신 거예요? 저도 이것저것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형님 애까지 어떻게 봐요? 아무튼 저는 안 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정 어려우시면 막내 동서한테 부탁해 보시던가요. 저는 우리 애 하나 보는 것도 벅차요. 학원이며 숙제며 쫓아다니면서 챙겨줘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봐주기 어려워요. 둘째 형님께 부탁하세요. 둘째 동서, 막내 동서는 제게 아이를 봐주기 어렵다면서 똑같이 서로에게 밀었습니다. 아니 딱히 둘한테 부탁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 못 봐주나 내가 맨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내 사정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정말 너무한다 싶더군요. 아니, 동서 둘 모두 일 다니고 바쁘면 이해라도 하지. 두 동서는 하는 일 없이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바쁜지 절대 안 된다고 매몰차게 거절하더라고요. 이때 정말 서운했어요. 그냥 봐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바쁜 척하는 게 참 우스웠습니다. 그냥 말이라도 좋게 이야기하면 대충 알아차릴 텐데 정 떨어지게 저렇게 말하니까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동서 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했던 건데 어머님은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동서들에게 대신 아쉬운 소리를 하신 거였어요. 아무튼 별 소득이 없자 어머님은 참 매정하다면서 속상해하셨고 저는 괜찮다며 아이를 다른 곳에 맡겼습니다. 아무튼 서방님도 둘이나 있고 동서도 둘이나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저희 가정을 도와주는 이가 없었어요. 다 나몰라라 했습니다. 그저 연세 지긋하고 성한 곳 없는 어머님뿐이었죠. 이렇게 들으니 제가 정말 힘들게 제 가정 돌보고 챙겼구나 생각되시죠? 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건 진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친정에 도움받을 상황도 못 돼서 혼자서 아등바등 죽을 똥하며 겨우 버틴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꽤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남편은 결국 제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죽고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아등바등 힘겹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 그 일을 살리고 싶어서 여기저기 빌린 돈이 꽤 많았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 그 많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아는 지인에게 사정해서 돈을 빌리곤 했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남편을 붙들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 남는 건 딸과 빚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플 겨를이 없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잘 키워야 했고 또 남겨진 빚도 갚아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는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님? 빚 갚을 돈. 이거면 은행 빚이랑 다른 데 빌린 돈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네? 아니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남편 병 치료한다고 빌린 돈이 상당한데 어머님은 이거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면서 통장을 턱 내어주셨어요. 통장을 열어 안에 찍혀있는 잔액을 살펴보니 정말 그만한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놀라고 말았어요. 어머님께서 어찌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계신 걸까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어머님은 어디서 훔친 돈 아니니까 받아도 된다면서 농담 어린 말과 함께 웃음을 내보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본인께서 꾸준히 모아놓은 돈이라고 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자식들 위해 쓰려고 조금씩 모아놓은 돈에 돌아가신 아버님께 물려받은 땅을 처분해서 마련한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과연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지 망설여졌습니다. 어머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돈은 어머님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었어요. 노후 자금도 없으실 텐데 내게 이 돈을 다 쏟아주면 앞으로 어머님은 어쩌나 걱정스러웠습니다. 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주버님들이 가만히 있을까 염려스럽기도 했고요. 이런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어머님은 부담스러워할 것 없다면서 마음 편히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진작 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미안하다면서 얼른 이걸로 그동안 진 빚을 다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금액이 너무 크고 2명의 아주버님과 동서들이 알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죠. 아무래도 괜히 분란만 일으킬 것 같다면서 공평하게 나눠서 남편의 몫만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열심히 벌어서 갚아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여자 혼자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냐고, 아이 키우면 들어갈 돈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며 걱정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제가 대신하지 않았느냐고, 아들 병수발 들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제가 다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손에 통장을 꼭 쥐어주시고는 얼마든지 받을 자격이 있으니 이 돈으로 빚을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죽은 남편도 편히 눈 감고 쉬지 않겠냐고 말이죠. 형 아픈데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도움 한 번 주지 않은 둘째와 셋째는 이 돈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주버님 둘이 제게 뭐라고 한다면 어머님이 나서서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앞으로 돈을 써봤자 얼마나 쓰겠냐고, 제 한 몸 챙길 돈은 남겨두었으니 본인 걱정 말고 얼른 가져가라면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면서 왈칵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이 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받고 싶더라고요. 많이 지쳐있던 상황이기도 했고
보란 듯이 딸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빠 없이 크는 것도 딱해 죽겠는데 경제적으로 지원마저 못해주면 그게 한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죽은 남편도 그 부분을 속상해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어머님이 주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동안 진 빚을 다 해결했죠. 그러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지더군요.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돌아가면서 찾아오는 서방님과 동서들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어머님이 제게 통장을 준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그 돈을 혼자 꿀꺽할 수 있냐면서 당장 토해내라고 난리를 쳐댔어요. 그러자 약속한 대로 몸도 성치 않은 어머님께서 저희 집까지 오셨고 난리치는 서방님과 동서들에게 호통치며 꾸짖으셨습니다.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돈을 내놓으라 말하냐? 무슨 자격이라뇨,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저 엄마 아들이에요. 그럼 그 돈 받을 자격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정말 섭섭합니다. 우리도 자식인데 어떻게 형도 아니고 형수님한테 재산을 다 넘겨주실 수 있어요? 제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럴 돈 없다면서 딱 잡아떼시더니 어떻게 형수님한테 그렇게 큰 돈을 덥석 줄 수 있냐고요? 줄만 하니까 주지. 내 돈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겠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나서? 자식에게 무조건 재산 넘겨줘야 한다는 법이라도 어디 있든? 지 형 아플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들이 돈만 밝히는 꼬락서니 하고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 형이야. 하나뿐인 형. 그런 형이 죽었고 그 형을 위해서 고생한 형수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게야? 앞으로 남편 없이 혼자서 애 키워야 하는 형수가 불쌍하지도 않든? 두 서방님과 동서는 계속 이런 법이 어디 있냐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공평하게 삼등분하면 될 일을 왜 형수한테 다 몰아주냐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조금도 밀리지 않고 그들을 강하게 꾸짖었고 강하게 나가셨어요. 내 돈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겠다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면서 다시는 이런 일로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못을 박았고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일로 제대로 빈정이 상한 두 서방님은 잘 먹고 잘 살라면서 자식 새끼 나몰라라는 엄마 필요 없다고 앞으로 국물도 없다면서 성질을 부리고는 나가버렸어요. 동서들도 어머님과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흘겨보고는 서방님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마무리되자 강인하게 버티고 계시던 어머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꼴을 보여 참 부끄럽다고 하셨어요.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어떻게 저리 어미의 속도 모르고 매정할 수 있냐면서 속상해 하셨죠. 이 일로 어머님은 두 서방님과 동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도와주신 어머님께는 감사했지만 괜히 저 때문에 두 서방님과 동서들에게 버림받은 건 아닌가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라도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큰 도움도 받았고 동서들보다 제가 어머님을 더 잘 챙겨드릴 수 있으니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벌어진 서방님과 어머님의 사이도 어떻게든 제가 회복시켜야겠다고 다짐했죠. 이제 빚도 갚고 아이 키우면서 열심히 일하면 제 고단한 삶이 조금씩 나아질 거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참으로 야속하더군요. 젊은 나이에 사별이라는 아픔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을 돌보느라 제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일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개월 후 저도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딸을 두고 저까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내고 살아보려고 미친 듯이 노력했어요. 힘든 항암 치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은 빠지고 체중은 줄고 매일매일이 고통과 싸움이었죠. 몸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까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제게 남은 가족, 딸과 시어머니를 끝까지 챙기고 싶었습니다. 그 둘을 두고 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제가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어머니는 큰아들을 잃고 혼자 시골집에 조용히 살고 계셨습니다. 겉보기엔 가진 거 하나 없이 초라하게 사시는 분 같았지만 제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분이었죠. 남편 없이 남은 저를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제가 아픈 걸 알면서도 무거운 마음으로 안부 전화를 주시던 분이셨거든요. 또 감사하게도 딸아이를 돌봐주며 저 대신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병으로 큰아들을 잃었는데 저마저 병으로 죽게 되면 어머님의 심정이 어떨까. 이제 다 털고 제대로 효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불효를 저지르게 되어 너무 죄송스럽더군요. 병으로 인해 다시 한번 아이를 맡기게 된 것도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몸만 생각하라고 손녀는 알아서 잘 챙길 테니 걱정 말고 얼른 낳을 생각만 하라면서 저를 챙겨주셨어요. 나중에 딸아이에게 듣게 된 사실인데 저를 위해 새벽까지 교회에 나가 기도하며 빌고 또 비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더욱더 죽을 수 없었어요.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질까 기대했던 삶, 고단한 내 삶을 이제 행복으로 채울 수 있을까? 조금씩 희망을 알아가던 중 큰 병에 걸리게 되어 잠시 주춤하기도 했어요. 다 내려놓고 죽어서 보고 싶은 남편 얼굴이나 실컷 볼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겠더군요. 이렇게 죽으면 남편 얼굴 볼 낯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다행히 암을 늦게 발견한 게 아니라고 했고 잘만 하면 치료 가능하다면서 희망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말을 믿고 저 역시 삶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된 치료와 수술에도 그저 어머님과 딸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러던 중 어머님의 생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병원 치료를 받은 날이었고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 의사의 말에 기쁜 마음으로 모처럼 어머님과 딸을 보러 갈까 싶었어요. 마침 어머님의 생신이기도 해서 겸사겸사 축하도 드릴 겸 말이죠. 저는 정성껏 미역국과 몇 가지 반찬을 준비해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어머님과 딸아이만 덩그러니 있더군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여기는 어쩐 일이냐? 병원 치료는 어쩌고?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잠깐 나왔어요.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 축하드릴 겸 딸이랑 어머님 얼굴 보려고요. 그런데 아무도 없네요? 서방님하고 동서들 안 왔어요? 응? 아이, 그것이 쌀쌀맞고 자기들만 아는 싹수 노란 것들이지만 그래도 두 서방님과 동서들은 매년 어머님의 생신만큼은 잘 챙겼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피해가리고 용 썼지만 생신만큼은 자식으로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시댁에 들리는 날이 바로 시모의 생신날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잘 오지도 않고 연락도 그다지 없었습니다. 뭐 대단한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신 때는 다 와서 같이 식사 정도는 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번에도 두 서방님과 동서들이 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더군요. 아직 안 왔냐, 언제쯤 온다고 하는지 연락 받으셨냐고 물었고 어디쯤인지 제가 전화를 걸어보겠다고 하자 어머님은 그럴 것 없다면서 당황스런 표정을 지으며 말리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자
어머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마 오늘 안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왜요?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님 생신인데 왜 안 와요? 걔네들이 워낙 바쁘니까 그냥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 뭐 생일이 별건가? 나이 먹고 괜히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자고 했어. 에이, 아무리 그래도 챙길 건 챙겨야죠. 지금이라도 오라고 제가 전화할게요. 오랜만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하면 좋잖아요. 아유, 그럴 것 없어. 바쁜데 괜히 전화해서 뭐하냐. 저는 주머니에 있던 전화기를 꺼내 들었고 어머님은 그런 제 행동을 황급히 말리셨습니다. 갑작스런 어머님의 행동에 저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뭔지 모르게 당황스러운 눈빛과 어색한 표정,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제게 하는 말이 둘러대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실 때 표정이 어떤지 다 드러나거든요. 아무래도 두 서방님과 동서들이 바빠서 안 오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혹시 그때 그 일로 안 오는 거냐고 말이죠. 어머니 설마 그때 그 제사 문제로 다툰 것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니죠? 그때 제가 서방님과 연락됐다고 하셨잖아요. 잘 푼 거 맞죠? 그렇죠? 제 물음에 어머님의 표정은 더욱더 당황스러움이 짙어졌습니다. 그때 확신했죠. 그리고 제 마음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제사 문제로 두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님이 마음에 걸려서 병원 치료에 전념하는 와중에도 자주 연락드리며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종종 서방님과 동서들한테 연락이 없었냐고 여쭤봤죠. 그러다 한 번은 연락이 왔다면서 오랜만에 안부 물으며 통화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다행히 잘 풀리겠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서방님이 앞으로 연락 안 할 거라고 했을 때 정말 자식과 부모의 연을 끊으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어머님께 서운해도 그래도 부모인데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나. 그럼 그렇지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생신인 걸 알 텐데 여태 안 왔다는 건 뻔했어요. 또 어머님의 반응에 제게 했던 말이 다 거짓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하셔라. 정말 서방님에게 연락 온 거 맞냐고. 여태 그 일로 마음 상해서 연락 한 통 없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어머님은 주저하시다가 결국 사실대로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래, 연락 왔다는 거 거짓말이다. 네? 저는 정말 연락 온 줄 알고 서방님들과 잘 풀린 줄 알고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다뇨. 대체 그런 거짓말을 왜 하신 거예요? 네 마음 편하라고 그랬지. 그 일로 네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거짓말로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야 치료도 잘 받고 얼른 낫지. 아플 때 마음에 짐 없이 편하게 받아야 하잖니. 괜히 너 때문에 이런 일 생긴 거라고 자책할까 봐. 그래서 거짓말했다.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간신히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를 위해 거짓말하신 거라니. 그 깊은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게 죄송스러우면서 마음이 참 아프더군요. 모두에게 생일은 참 귀한 날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축복받은 날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날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에게 어떠한 축하도 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저 때문에 어머님이 이런 일을 겪으시게 된 것 같아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와 황급히 서방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방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어머님 생신인데 어떻게 와보지도 않고 연락도 없을 수 있어요. 제가 거기를 왜 갑니까?
그때 말했잖아요.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길래 공평하게 재산 물려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형수님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돈을 혼자 꿀꺽하니까 좋아요? 서방님, 아우 됐어요. 나는 또 갑자기 전화했길래 재산 나눠주려고 그러나 했네. 괜히 이래라 저래라 할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서방님들은 지금이라도 재산을 나눠준다고 약속하면 지금이라도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하러 오겠다고 했고 그 말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낳아주신 엄마의 생신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들이라고 힘들게 낳은 어머님이 가엾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님들에게 자식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힘들게 낳아준 어머님께 죄송하지도 않냐고 소리쳤지만 서방님들은 되려 콧방귀 뀌면서 조금도 반성하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지금이라도 재산 나눠줄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아라. 혹시나 마음 바뀌면 그때 연락해라. 그럼 그때부터 다시 엄마를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눈 딱 감고 재산 나눠주겠다는 약속만 하면 지금이라도 생신 축하한다고 어머님께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두 서방님이 너무도 괘씸하고 용서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동서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동서들이 두 서방님에게 이렇게 하라고 조종하고 있나 해서요. 시집오고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두 서방님께 어떠한 잔소리도 한 적 없고 웃어른으로서 으스댄 적 없었습니다. 동서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괜히 꼰대소리 듣기 싫어서 좋게 대하고 힘든 일도 맏며느린 내가 도맡아서 해야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때는 정말 못 참겠더군요. 한 번도 쓴소리 한 적 없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동서들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혼을 냈어요. 그러나 조금도 먹히지 않더군요. 서방님들처럼 동서들 역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서방님들보다 더하더군요. 제가 어머님 생신을 왜 챙겨요? 그런 건 재산 받은 형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뭐? 동서, 정말 못됐구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서방님은 자식으로서 서운할 수 있어. 하지만 동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가운데서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왜요? 아니 뭐라도 주고 그런 말을 하세요. 솔직히 형님한테 재산 다 주고 이제 떨어질 콩고물 같은 것도 없는데 뭐하러 챙겨요? 그 전에 챙긴 건 그래도 뭐라도 있을까 싶어서 마지못해 챙긴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 다 형님이 꿀꺽하셨잖아요. 염치도 없지. 다 가르쳐놓고선 어디서 생신을 챙기라 말아야?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 됐고! 저희는 바쁘니까 어머님 생신이고 뭐고 그건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형님 어차피 백수라 시간 남아 두시잖아요. 백수라니.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비웃음 섞인 웃음을 흘리고는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백수라. 저는 그 말을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저는 백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병간호로 일자리를 잃고 다시 일할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을 뿐 지금은 죽을 힘을 다해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중인데 그런 저를 조롱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서방님과 동서들은 제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걱정은커녕 그런 저를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었고 답답한 마음에 저 스스로 가슴을 쾅쾅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이 너무도 불쌍하고 가엾기만 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앞으로 서방님이고 동서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가 더 잘못일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싹수 없고 못된 자식들과 며느리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나 혼자서 자식 노릇 며느리 노릇을 다 해내리라 다짐했어요. 그래서 당장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서둘러 집에 와서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은 아픈 몸으로 왜 이렇게 무리하냐면서 걱정 어린 시선으로 뜯어말리셨지만 저는 괜찮다면서 오랜만에 요리하고 싶어서 그런다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한 상 크게 차렸습니다. 그리고 케이크에 초도 붙이고 딸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전보다 더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모임 있으면 제가 모셔다 드리고 무슨 일 있으면 손을 걷어붙이고 도와드렸어요. 항암 치료를 받던 날도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다음날 다시 시어머니 집에 가 드실 반찬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굳이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됐고 치료 때문에 며칠 입원해야 될 때는 잠시 시댁을 비웠지만 그런 거 아니면 병원과 시댁을 오가며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제 행동에 어머님은 갑자기 왜 이러냐면서 아픈 몸으로 왜 자꾸 무리하냐고 더 이상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한사코 말리셨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어머님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어머님은 아마도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머님을 극진히 챙기는지 말이죠. 그런 제 마음을 알아봐 주신 분은 결국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당신의 몸도 성치 않으시면서 아무 말 없이 저를 보살펴 주시고 병원비 일부를 몰래 입금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또 딸과 함께 곤히 잠든 우리의 잠자리를 살펴보다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남몰래 우시기도 했고요. 어머님과 저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소중히 대했습니다. 어느 순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아닌 엄마와 딸 같은 사이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은 조용히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물 네가 가져라. 처음에는 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자 어머님은 진지하고도 덤덤한 표정으로 제게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고는 아버님이 남긴 보험금으로 오래전 싸게 건물을 매입했고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님에게는 제게 주신 재산 말고도 또 다른 재산이 있던 거였어요. 사실은 제가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빚은 아들의 병을 치료하려고 진 빚이니까 어머님이 도와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도와주셨던 거고 가지고 있는 건물은 나중에 죽으면 두 서방님들과 제게 공평히 나눠줄 계획이셨죠. 그런데 제가 아픈 와중에도 진심으로 대하는 걸 보고 이 건물을 제게 다 물려줄 결심을 하셨다는군요. 배 아파 낳은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날 나몰라라 하니 일어난 정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요. 처음에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아무리 연락 한 통 없고 섭섭하게 해도 죽기 전에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배 아파서 낳고 힘들게 키워줬는데 돈 때문에 어미를 버린 서방님들이 용서되지 않는다고. 제 형 아플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 형수 아픈 것도 나 몰라라 하는 것들이 무슨 가족이냐고. 그런 것들은 자식도 아니라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제가 더 자식처럼 여겨진다고. 젊은 나이에 먼저 간 아이들 가여웠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좋은 짝 만나 결혼한 게 참 다행이라고. 당신에게 이리 귀한 며느리를 선물로 주고 가서 너무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 역시 코가 시큰해지더군요. 제가 아프고 힘든 와중에도 진심으로 대하는 걸 보고 이 건물을 저에게 물려줘야겠다고 마음먹으셨대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더 막바지 치료에 전념하며 거의 다 회복해갔어요. 적절한 시기에 발견한 탓인지 몰라도 일찍 눈을 감지 않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아예 어머님과 같이 살고자 마당이 딸린 좋은 곳으로 집을 하나 얻었어요. 어머님은 남편 죽고 더 이상 자신과 얽힐 이유도 없는데
왜 계속 붙어 있냐고, 나이도 젊은데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 조금도 없다면서 죽을 때까지 어머님 옆에 딱 붙어 설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 물려주신 건물을 관리하며 매달 월세를 받아 어머님 그리고 딸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서방님과 동서들에게 알리고 싶더라고요. 제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행복을 누리게 되니 괘씸하게 행동한 그들이 딱 떠올랐습니다. 어머님께 건물을 물려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배 아파할까. 시원하게 한 방 먹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방님과 동서들에게 연락해서 일부러 이 사실을 흘렸습니다. 몸도 다 회복했고 집도 넓은 곳으로 이사했으니 언제 한번 와서 집 구경할 겸 한번 놀러 오라고 했어요. 그 말에 처음에는 못 믿겠는지 콧방귀 끼길래 건물주라는 증거 자료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건물주가 된 거냐며 바로 전화하더군요.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머님께 물려받았다고요. 그 말에 그들은 득달같이 달려와서 어머님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식한테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냐고 또 한 번 난리쳤습니다. 진짜 1억이 있어요? 건물이라뇨. 어떻게 그걸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감쪽같이 숨기실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안 되니? 당연하죠. 우리가 남도 아닌데 자식인데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돈도 형수님한테 다 주더니 어떻게 건물까지 줄 수 있어요? 진짜 우리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그러게 잘했어야지. 너희들이 자식으로서 잘했다면 물려줬겠지. 네 형수한테 그 돈 주고 더 이상 나한테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헌신짝 버리듯 버린 거 아니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재산 안 물려줬냐고 따지면 안 되지. 너희들이 먼저 이 어미 버렸잖니. 그래서 나도 똑같이 버렸다. 부모를 돈으로 생각하는 너희들 나도 필요 없어. 그러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쭉 없는 듯 생각하고 살자꾸나. 어서 돌아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어머님은 서방님들과 동서를 크게 꾸짖으며 잡상인 내쫓듯 쫓아내셨습니다. 어머님이 괘씸함에 못 이겨 막 씩씩대면서 노발대발 하시니까 그들은 어쩌지 못하고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다가 이내 소송 걸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본인들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어느 정도는 소유권이 있다면서 되찾아올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준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고, 소송 걸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하자 말문이 막혔는지 더 이상 어떠한 말도 못하고 그저 짙은 한숨과 함께 머리만 쥐어뜯더군요. 그렇게 그들은 돌아갔고 어머님은 자신을 버린 자식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셨습니다. 그 뒤로 소송이고 뭐고 그런 건 없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원하는 사람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혹시나 당신이 죽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따로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작성해 놓기도 하셨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정말 국물도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결심하신 대로는 이런 한 장도 물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들도 따로 변호사 만나서 알아봤는지 소송 건다는 말이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게 질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고 뭐고 무시하던 동서들이 제게 전화해서는 잘 지내시냐, 몸은 어떠시냐, 언제 같이 한번 식사하자고 친한 척하더니 제 생각나서 샀다며 선물까지 보내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들의 시커먼 속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받기 싫어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선물을 바리바리 챙겨서 직접 집으로 찾아왔고 제게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면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희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풀리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마음 받아주세요. 어떻게든 형님 마음 풀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 이거 받으시고 지난 감정 여기서 다 풀어요. 누구 마음대로 풀자는 거야? 이깟 선물이면 내가 풀 줄 알았어? 원래부터 나 무시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나 만만하게 보는 줄은 몰랐네. 내가 한 달에 받는 월세만 해도 얼만 줄이나 알아? 그렇게 많은 돈이 내 통장에 꽂히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깟 선물에 흔들리겠니?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 건물 물려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알랑방귀 뀌는 거라고. 제 말에 전곡을 찔렀는지 동서들은 헛기침하며 얼굴을 붉히다가 이내 맞다면서 사실대로 인정했습니다. 건물을 물려받았으니 뭐라도 도움받고 싶어서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겸사겸사 지난 감정도 다 풀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뜸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되지도 않게 불쌍한 척 연기를 떨기 시작했어요. 늘 거만하고 도도한 표정만 보다가 불쌍한 척 구는 꼴을 보니 참 볼만하더군요. 동서들은 더욱더 절실하게 제 손을 잡다가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무릎을 꿇고 초강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그토록 오만하게 굴던 동서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하니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형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저희 정말 힘들어요. 그이 하는 일 다 망할 판이에요. 이러다 저희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라고요.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미호나 고호나 그래도 가족인데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큰 거 안 바라고 그냥 작게 사업 시작할 수 있게만 도와주시면 돼요. 형님 건물 주시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잖아요. 도와만 주시면 진짜 이 은혜 안 잊을게요. 도도하게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저를 내려다볼 때는 언제고 이렇게 제 앞에서 죽는 소리 하면서 싹싹 비니까 기분이 참 말도 못하게 통쾌하더군요. 그래도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구나. 이 악물고 치료에 전념하며 살아난 보람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괘씸하고 얄미운 동서들에게 꼭 복수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런 날을 맞이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동서들이 제게 싹싹 비는 꼴을 바라보며 잠시 그 기분을 즐겼습니다. 처음 보는 동서들의 표정을 보며 그동안 무시하고 홀로 희생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어요. 다른 걸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병에 걸려 아플 때는 모른 척 하더니 건물주가 되고 나니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동서들이 너무도 미웠습니다. 그래서 동서들이 제게 지었던 싸늘하고 도도한 표정처럼 정색한 채 단호히 말했어요. 니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꼴을 보니 내가 복수 한번 제대로 한 것 같네. 서방님하고 너희가 너무 믿고 괘씸해서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내가 뭐하러 너희 같은 것들을 미워하면서 원망했나 싶네. 그럴 가치도 없는 것들인데. 그래서 다 잊으려고. 동서, 그때 나한테 백수라고 했지? 그래, 나 백수 맞아. 그것도 돈 많은 백수. 네가 말한 대로 나 정말 백수 됐어.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앞으로도 나는 쭉 돈 많은 백수 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하던 대로 못되게 막 살아. 그래야 나중에 제대로 벌 받지 않겠어? 아니다. 이미 받고 있네. 제 행동에 동서들의 표정은 잔뜩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이 퍽 마음에 들었습니다. 많이 당하던 제 반격이 아주 크게 들어갔거든요. 마지막으로 연락하지 말고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떠한 연도 없는 남남이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서들과 인연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입을 벌린 채 말도 못하고 서 있는 동서들의 얼굴을 말이죠. 그리고 얼마 후 정기검진 결과 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적 같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뒤로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해 작은 쉼터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죠. 아직도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결국 진심을 알아보는 존재라는 걸 전해드리고 싶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한 선택에 옳았다면 결국 빛을 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처럼 아프고 지치고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진심은 누군가에게 닿고 당신 삶에도 햇살이 비치게 될 겁니다. 끝까지 버티고 이겨낸 당신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연을 통해 누군가는 위로받고 누군가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칠게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